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운경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셨으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포 의뢰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7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32살 때부터 선거에 출마해가지고요. 5번 선거에 나갔고 2번은 경선에서 떨어져서 못 나갔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서울 관악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때는 제야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추천 후보로서 나가가지고 아마 8.9%인가요? 9% 정도 얻었습니다. 그때 상대는 저 한강욱 비서실장이었는데, 한강욱 씨였는데, 한강욱 의원이 저 김대중 총재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한테 함경이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서울 관악갑에 한번 출마하고 그 뒤로는 내가 군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향인 군산에 가서 그때 나이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5번 무소속으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했는데 안 됐어요. 사람들이 새천년 민주당에 공천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젊은피 수혈론에서 김대중 총재로 들어가가지고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지 않고 김대중 총재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대통령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천무효 확인 소송과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번 했는데 가처분은 받아들였지만 바로 그냥 그 무효하고 새로 공천을 해서 강현욱 씨하고 무소속으로 제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보궐선거에 또 제가 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그때는 뭐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얻었죠. 약 40% 가까이 얻었는데 강봉균 씨하고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강봉균 씨하고 경선했어요. 경선했는데 그때도 여론조사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동전 던지기 해서 그냥 후보 정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자신이 돌려보고 불리하다고 안 되겠다고 여론조사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동원하는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사람 동원하는 경선을 했고 그 뒤로도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선과 관련된 부정한 사건과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선거를 내가 또 한다 이런 건 2016년도에 하여튼 어떻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때도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너무 참패를 당하고 그때도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고 제가 그 뒤로 시작한 것이 생선장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산에서 생선장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네이버 같은 데서 도다리 쑥국 이렇게 치면은 저희 가게가 나오고 네모선장이라는 이름으로 도다리 쑥국을 네이버에서 한 서너 번째로 많이 파는 가게예요. 그 다음에 또 민어철에는 민어를 또 서너 번째로 많이 파는 가게고 저는 주로 어저께 면담하라고 면접하자고 오라고 할 때도 그 전날까지 홍어 손질하고 홍어 손질해서 제가 토막 내고 제가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사실 2023년도부터 제가 이런 길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생선장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걸 리얼하게 이 책에 다 써놨어요. 너무 얇은 책인데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후원금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비싸게 해놨는데, 생산 장수를 통해서 아침 새벽부터 경매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제가 판매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제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거고요. 저는 이재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은 이 열린 우리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정동영 선거운동을 이재명이 했어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통이라고 합니다. 정통의 공동대표였다가 상임대표로 간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 이 경선과 관련된 악랄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집행한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 내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원래 돈봉투 나눠주고 이런 게 사실 뭡니까? 같은 동업자들이잖아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걸 언급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게 붙는 일도 서로 안 하는 건데, 그냥 기록에 다 녹음에 다 남아있잖아요. 녹음에 남아있어서 드러난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일들을 이재명 정통 대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발돋움하면서 어느 날 대통령 후보까지 되면서 대한민국이 참 위험하다. 내 생선 장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다 작파하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너무 처지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6년 선거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실패하고 선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경험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꿋꿋하게 생선 장사로 주변 친구들 도움 받아가지고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하필이면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이제 잊혀진 사람이었잖아요.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대통령 후보가 방문할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의 기억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한테 기억에 되살려지게 되고, 황운경이가 군산에서 생선 장수하고 있다. 근데 언론에서는 횟집이라고 해가지고 횟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선 장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지게 되고, 제가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수산학 연구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다 보니까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돼서 수산학 관련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었던 차에, 이거 분명히 이 처리수를 방류만 하면은 문제가 될 건데, 들고 일어날 판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걸 들고 일어날 텐데, 그냥 페이스북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썼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국민공감에서 공공모임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원전 처리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해가지고 또 한 번 언론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거의 내 역할은 끝났다 했는데 2022년도부터 제가 다시 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드디어 급기야는 오늘 국민의힘 마포울 공천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좀 파란만장합니까? 저보다 더 훨씬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 주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우습긴 합니다. 저는 이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지금 등장하고 있는 3명의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이재명이고요. 두 번째가 조국이고 세 번째가 이준석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캐릭터들이에요. 그죠? 야당 대표가 제1당의 야당 대표가 자기가 일당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 맞습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민주당이 제1당이 되겠다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찐명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떨어지더라도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많이 두면 돼요. 세상에 이런 후보 있습니까? 이런 당대표 보셨나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민주당을 숙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표가 없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야당 정치에서 원래 내부 투쟁이나 뭐 당내 내부 총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끌어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죠. 정 안 되면 서로 분배라도 해서 네 몫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해석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조국이라는 사람도 진짜 신기한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법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번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결을 아무리 느렸다 손치더라도 물론 저도 대법원 가서 한 9년 가까이 재판이 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첩 김동식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국 사건을 가지고 9년 10년을 끌을 수 있을까요?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그러면 보나마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조만간에 내릴 거고 구속 집행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탄으로 삼기 위해서 창당을 하고 그 창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의 방탄 정당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대한민국에서 봤습니까? 진짜 희한한 캐릭터예요. 제가 또 세 번째 이준석 씨를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저는 뭐 재기발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처음에 성상남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내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벌인 실수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냥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오히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뭐 돈을 주던 뭐를 주던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김철근 씨를 보내서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 놔뒀을까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 얘기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준석 얘기했어요. 예,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얘기 뭐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왜 김건희 여사 건을 뭉개냐? 그 뭉개지 말고 빨리 처리를 해서 털고 가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는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식의 문제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가 문제지. 사실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제대로 얘기는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얘기 중에 이준석과 관련된 서운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꾹 다물고 있었죠. 선거에 지장했을까 봐. 근데 저는 이준석 두 번째 몰아내려고 할 때 의원들이 탄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 들고 탄핵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가서 또 품어 안고 같이 가자고 하고 조그만 차 타고 택시인가 뭐 조그만 차 타고 다시 어디 그 문상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참 저걸 또 참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하고 지금 주로 하는 건 갈라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오를 유발해서 일정 정도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도 분명히 비례대표에 의석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이준석, 조국 합치면 아마 과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전망했나요? 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성향이 지지하는 프로테지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최약체 적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작되고 데모를 시작하고 그 집회가 커지면서 매주 집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야당이 참가하는 집회까지로 발전하는 이런 일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120석, 130석만 돼도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있는 즉 대통령 권한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 나머지 권한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걸 행정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 공중에 떠 있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즉 원내 과반수 내지 다수당을 획득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위험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이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는 박정희의 철권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의 그 독재 정치에 대해서 반대해서 민주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것이 좌절되면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대통령 선거 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없었지만은 대통령 선거 내 손으로 뽑겠다는 것을 누르다 보니까 87년까지 갔죠. 즉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세력은 사실상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입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은 87년 6월 항쟁까지 뭘 했냐? 6월 항쟁 이전에 86년까지 뭐 했습니까? 파쇼타도 했습니다. 87년도 그리고 86년도에 저기 인천이나 계현 현판시 가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깽판 친 게 학생운동 했죠. 반제 반파쇼 이러면서 막 깽판 치고 뭐 미제 축출 파쇼타도 이렇게 하면서 깽판을 쳤는데 87년 6월 항쟁에
6월 항쟁 때 양김씨의 선두에선 양김씨의 행동대 역할을 한 것이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핵심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 뭐 옆으로 샜지만 이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 가지고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 유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뽑습니까? 안 뽑아요. 북한도 그렇게 안 뽑죠. 예? 일본은 수상 뽑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그렇게 뽑습니까?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나라는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그걸 줄기차게 외친 민주화 운동한 양김씨 뒤에서 행동대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양김은 사라지고 학생운동이 다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앞장선 세력이었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화입니다. 과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직선제라고 하는 국민의 힘으로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좌절된 사람들이 가지는 투쟁. 이 투쟁에 학생운동이 참여한 것은 마지막에 87년도에 마지막에 참여한 것은 훌륭한 업적임에 분명하지만 그 업적만큼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정해줬잖아요. 그래, 니들 민주화운동 앞장섰고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다 인정해줬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건 속마음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했건 어찌됐건 직선제 개헌에 니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훈장도 주고 명예를 줬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87년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반미 통일운동은 그런 민주화운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출발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고 미국에 원조해서 겨우 지탱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심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적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독차지하고 그것에 거짓 신화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포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반미 통일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고 그걸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거짓으로 사취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또아리를 틀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세력들을 외곽에 둔 채 같이 연합해서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거기를 전부 잡았어요. 잡아놓고 벌리는 것은 이 나라의 사회개혁과 관련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발전에 발목만 잡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표적인 게 뭐 억강부약 이런 얘기죠. 억강부약 이재명이 하는 억강부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 달리 말하면 있는 놈 뺏어서 없는 놈 나눠주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상거래나 거래는 사실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물건 사주는 사람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주지, 내가 물매기를 열심히 손질해갖고 주면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거지. 예? 내가 그 사람을 착취해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갑니다. 제가 그거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잘된 놈들은 뭔가 하여튼 나쁜 짓을 해서 착취를 해서 버는 거니까 이걸 뺏어다가 나눠주자.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무상으로 나눠주자. 뭐든지 나눠주자고 합니다. 뭔 얘기가 나오면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공짜 없더라고요. 세상에 공짜 있던 거예요? 다 비용이 드는 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을 막 올려주면, 최저임금 막 올려주고 소득을 올려주면 되는 걸로 이 나라가 좋아진다고, 경기가 선순환해서 좋아진다고 하는 엉터리 이론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죠. 그러면 가장 최저소득만 올라가냐 그렇습니까? 연공 서열로 쭉 따있는 돼 있는 직제에서 윗사람 다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회사 경영해본 사람들 다 알 겁니다. 그 임금이라고 하는 포션이 얼마나 민감한 포션인지. 근데 그런 일을 무지막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는 학원에서 문재인 후보가 연설하고 그러면서 뭐 발칵 뒤집혔잖아요. 공무원 늘리는. 다 공무원 늘리는 것도 뭐가 있냐? 공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하드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값싼 전기입니다. 값싼 전기. 지금 우리가 수원 용인에 삼성이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왜냐? 전 세계가 반도체로 싸우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데 먼저 많이 투자한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그 반도체를 짓는데 필요한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3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 값싼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서 전 세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전기가 싸면은 미국에서 덤핑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철강 제품에 대해서. 값싼 전기료가 정부의 지원금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우리는 값싼 전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지금 차근차근히 발전해서 세계 최강의 산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없앴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지난 정부 때인데, 이 지난 정부 때 들었던 생각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셨겠죠.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겨우 막아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막았을 뿐이에요. 국민이 불러서 막았을 뿐이지 이분이 이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없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생각해낸 것이 3가지입니다. 뭐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즉 해고가 자유로워야만 기업이 잘 됩니다. 누구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사실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용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해고가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철밥통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연봉이
평균 1억입니다. 1억. 최근에 성과급으로 4천만 원을 더 달라고 협상해가지고 4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을까요? 이 돈 주고도 현대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 돈이 어디 났습니까? 하청 노동자, 하청 기업주의 돌아갈 몫을 갈취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갈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대자동차 안에 울산에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엘리바바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로봇을 들이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없애는데 로봇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용을 적극 환영합니다. 울산 현대자동차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세습하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런 상태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내고 버티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경영주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용이 해고가 자유로우면 고용이 잘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제대로만 운영해도 저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정도의 수준의 GDP, 1인당 GDP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일본의 2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운동권 정치가. 우리가 뿌려왔던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애착심이 없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계급 사상이 그 사상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상공인의 나라, 민주공화국의 나라가 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가 무슨 그 개소리하고 저질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 퇴출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도 2배 더 잘 사는 나라로 돼서 애 안 낳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처럼 항수색 운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차지하고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막대한 일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막고 있어요. 우리 후손을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포울에 나가게 됐는데요. 정청래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 막말, 뭐 음모론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 내지 길거리에서 87년 6월 항쟁 때 박수를 쳤던 넥타이 부대들, 예? 민주화가 옳다고 우리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는 노선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박수 쳤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정청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창피하다고 들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무슨 선거에서 정청래의 비중은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 상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160명 국회의원들 중에 70명 정도가 과거 학생운동을 하고 또는 무슨 이런 운동들을 했던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사고방식이 무엇이다.
어? 이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응?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여튼 지적은 잘했습니다. 지적은 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기업인들이 열심히 자유로운 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만 만들어주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툼하게 깔아주기만 하면 저는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바로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1억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 만드는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는 클수록 힘을 발휘해요.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서울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에 부산에도 할 수 있고 광주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사실상 아시아 전체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업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법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국가기관이 야 인마 내놔. 억강부약이야. 너 인마 돈 많이 벌어서 내놔. 상속하고 상속 안 돼 다 가져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 나라에 역동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누가 일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이 나라는 1억 인구까지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뭐라고 썼냐? 매력 있는 나라로 나라를 만들자.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로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언제 태어났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던 때 최빈국 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세대는 지금 이제 60대인데 저희 세대는 언제 태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손주들, 저희 자식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도꼭지를 열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우리는 연탄불에다가 올려놓고 그때 퍼서 썼지만 여러분들은 장작불 패서 겨우 불 떼가지고 나와서 1년에 목욕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게 압축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세대가 한꺼번에 살고 있어요. 그냥 세대 간에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자식들하고 또는 손자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폭하시겠죠? 네. 저희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칼럼에 이런 걸 썼습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조롱 섞인 말입니다. 네? 조롱 섞인 말. 근데 요즘 나오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민주화 부대도 있어요. 민주화 부대도 무슨 말이에요?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시대가 변한지도 모르고 옛날 사고방식에 똑같이 못 나오면 독재 정권 타도하자.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세상에 판사한테 일일이 허락받는 독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화 부대도 뭐예요? 조롱 섞인 말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네?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그 시대에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만든 그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후배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앞으로 조롱을 받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이 두 세대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공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분투하겠습니다. 설령 가끔 저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점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배분들이 희생했던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적 같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